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주식방송 UTV 지난번에 주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S&P 클라우드 토크 기획 특집으로 한 마지막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3회차. 오늘은 실제로 그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쓰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도입 담당자와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MS의 이건복 이사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에 두 분 게스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JYP 엔터테인먼트 박찬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 박찬 팀장입니다. 네, 자 목소리 씩씩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네, 편하게 하시고요. 네네. 자, MS 코리아 이건복 이사님이십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 먼저 그 JYP 뭐는 다 알 겁니다. 박지영 다 알지만 JYP 엔터테인먼트 상장회사입니까? 이게 먼저 일단 예, 궁금한데. 상장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소개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회사인지? 네. 회사요. 예, 지금 뭐 주로 이제 대부분 음악, 뭐 노래 그리고 아이돌만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에는 뭐 영화 쪽도 영화도 해요? 네. 이야. 그래서 영화 배우나 드라마 배우도 한 10명 정도 네. 소속돼 있고요. 뭐 그룹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2AM, 2PM, 미스 A, 나 미스 A 좋아하는데. 원더걸스 네, 소속돼 있고요. 이제 작년에 올해 초에 데뷔한 갓세븐 그리고 이제 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또 새로운 그룹들이 한 두 팀 정도 네. 나올 근데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 궁금한 게 지금 같이 뭐 청담동이시잖아요. 가까운데 거기 일하시면은 물론 일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뭐 미스 A라든지 그런 사람들 좀 봅니까?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봅니까? 저는 전혀 본 적이 없고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저도 몇 번밖에 못 봤고요. 그러니까 관리팀이 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입사는 몇 년도에 입사하셨습니까? 작년 초에 들어와서요. 작년 초에. 예, 2년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박 팀장님 어떤 커리어를 계속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계셨습니까? 다른 분야에 계셨습니까? 예, 유통 쪽 백화점 IT실에 있다가요. 네. 나와서 프리랜서로 한 10년 정도 일하고 JYP에 조인돼가지고요. 네. 작년 초부터 해서 JYP에서 지금 일하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거의 사실 그 거기 여기 있는 분들 그 조직을 보면은 거의 뭐 어떤 그 일반적인 IT 회사, IT를 운영하는 회사 일반 뭐 지금 유통, 제조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엔터테인먼트 분야 많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나도 좀 한번 엔터테인먼트 분야 가볼까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입사가 된 겁니까, 이게?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요, JYP하고요. 네. 예, 내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프로젝트가 좀 잘 됐습니다. 잘 돼서 이제 요청을 좀 받았어요.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마지막 조직 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조인해서 일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 이제 만 2년 돼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가 보니까 뭐 모든 것은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점이 좀 좋습니까? 이제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했던 경우가 많아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IT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반대로 그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맨땅 헤딩 해야 되고 그런 거여서 저는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해야 될 것들이 항상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해야 될 게 많았던 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의외로 그 IT적인 인프라나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제가 대기업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데처럼 이렇게 그 정규적으로 잘 돼 있지는 않았던 것 약간 이제 의외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엔터테인먼트 업계 자체가 IT가 그렇게 강한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런 것들 좀 알아서 해야겠네요. 알아서 좀 찾아야 되겠고, 알아서 활용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따가 자세히 얘기 나누겠지만 클라우드의 어떤 그런 이념하고 되게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일단 내부적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서버실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요. 클라우드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좀 유리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내부 시스템들의 서버를 전부 다 이제 IDC나 또는 해당 서비스하는 회사로 다 옮기는 작업을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는 사실 그 직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버나 인프라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네. 외부에 다 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클라우드 얘기니까 중소기업에 지금 어떤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다가? 예, 이번에 그 JYP 네이션 공연이라고 1년에 한 번씩 JYP의 모든 가수들이 나오는 공연을 해요. 한 번 공연할 때 한 4시간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번 했고요. 지난주에 홍콩에서 했고, 그리고 이번 주 말에 일본에서 4회 공연합니다. 순회 공연하는 거고요. 네, 월드 투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투어로 해서 아시아 쪽 3개국 돌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 하는데 어떤 클라우드가 왜 필요한 거죠? 일단은 그 저희 홈페이지 접속 정보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게 홈페이지입니까? 요거 이제 그 원마이크 이벤트 페이지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방문자 수를 분석해 보면 해외 방문자가 4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해외 방문자들의 로딩 속도를 보면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한 페이지 뜨는데 한 20초, 30초 걸리거든요. 이게 사진이 많죠, 아무래도 고화질에. 네, 아무래도 이제 사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터넷 속도도 늦지만 그게 뭐 여러 나라 거치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화면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 좀 더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그 동남아 쪽 팬들이 조금 더 브라우징 할 때 빠른 속도로 화면에 뜨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제 애저를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저 서버를 싱가포르에다 위치시키면서 동남아 쪽 사용자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브라우징 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한 20초, 20여 초 걸렸던 국가가 5초 정도, 그 정도 속도로 화면 로딩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해외 팬들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팬들도 그러면 댓글에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썼겠네요. 뭐 우리 시스템은 댓글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요. 그래요? 오, 특이하구나.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데다가 그런 쪽으로는 뭐 연락이 왔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오픈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 속도적인 측면, 그리고 네트워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불특정하게 많은 수의 방문자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한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생각했을 때 뭐 나름대로 괜찮게 됐던 서비스 같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궁금한데 왜 그 댓글이 왜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달 수 없게 돼 있습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유 있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달게 되면 좀 그 유튜브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동영상에 뭐 10여 개국의 나라 글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들 정신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내부적으로 예전부터 그런 게시판의 기능이 없었고요. 가수를 소개하고 노래를 소개하는 쪽, 그리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나중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사님 이 프로젝트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사님께서 먼저 여기다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박 팀장님이 이거 찾아보고 나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까? 뭐 우연찮게 뭐 같이 제가 박찬 팀장님이랑은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사실 뭐 업무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뭐 JYP 얘기했습니까? 뭐 그냥 뭐 연예인 얘기도 하고요. 뭐 그러다가 뭐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뭐 홈페이지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한번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근데 그렇다고 제안을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뭐 상황이라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마침 이제 뭐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팬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벤트 특성상 이게 뭐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었고 네. 또 뭐 어느 특정 기간에만 사용하시는 거여가지고 네. 아 그러면 정말 클라우드의 어떤 성격과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서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그냥 가볍게만 드렸습니다. 네네네. 실제적인 진행을 하시거나 추진을 하시는 거는 네. JYP 쪽에서 직접 하셨고요. 네. 뭐 그냥 첫 번째 뭐 이런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리는 정도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거 새로운 걸 도입하려면 이것을 사전에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의구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될까라는 의구심은 없었고요. 네. 예, 일단 뭐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크게 세 개의 제품을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애저 말고 다른 클라우드도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애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사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개발 환경이거든요. 개발 환경? 네. 사실 개발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HTML과 CSS로 만든 단순한 홈페이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접근할 때 UI나 편리성들도 다 고민을 해야 됐었는데 사실 애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클라우드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뭐 업로드하고 변경하는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비용 그리고 편리성 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애저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비용 편리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이제 해야겠다 마음 먹어서 요것이 완료될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습니까? 실제로. 아니면 클라우드를 안 쓰시다가 이제 그걸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세팅하고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반나절? 반나절?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전에 뭐 알고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해서 UI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 사이트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나절 정도 걸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선보일 것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고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닥 공사를 하잖아요. 그 바닥 공사를 딱 완료하는 데까지는 반나절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일단 지금 말했던 그 익숙한 UI나 메뉴나 그런 뭐라 그러죠? 속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쓰기 편해서 그랬던 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비용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어떤 편리성.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이제 팬들의 나중에 이제 성능인데 성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백업이나 또는 보안이나 그런 것들은 뭐 사용자가 특별히 세팅을 안 해도 애저 내부에서 다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IDC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해외망 접속에 대한 비용 부담도 약간 생기고요. 접속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뭐 방화벽 안에 넣게 되면 또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고 웹방화벽 설치하면 또 비용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애저에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내부 IDC 우리나라에 있는 IDC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 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스팅보다. 자, 그러면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그 해외 공연 같은 거 사이트는 해외 사람들 많이 보겠지만 이제 국내 공연 사이트 같은 국내 사이트도 해외 사람들 많이 와서 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8월 9일 날, 10일 날 이틀 동안 공연을 했는데요. 이틀 동안 제가 정확하게 숫자 15,000명 정도 방문했었는데 제 현장에 다 나가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한 60%에서 70%가 전부 다 해외 팬이고요. 국내 팬은 30% 정도. 그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 그 수입에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미치겠네요. 뭐 타사도 마찬가지로 국내 공연하면은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 해외 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고 나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또 해외 접속을 해가지고 다시 보겠네요. 네.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예.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이사님? 이런 이제 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연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요새 또 IT가 더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공연에 있어서 우리가 IT를 많이 접목시킨다면 어떤 또 서비스가 뭐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뭐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 공연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네. 아마 가장 최근에 뭐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하면서 네. 뭐 정확한 어떤 아티스트 이름은 제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네네. 뭐 공연장에서 오는 참석자들이 어떤 그런 암밴드 같은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뭐 감정 상태, 뭐 흥분했다든지 맥박수를 측정해가지고 그쵸, 뭐 맥박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을 해가지고서 뭐 정말 관중들이 현재 지금 약간 기분이 다운됐는지 흥분됐는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공연하는 퍼포먼스가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IT와 이런 엔터테인먼트 공연이 결합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야, 진짜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 기술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좀 보편화될 거고 그러면 어떤 그런 이제 공연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가 그 특정한 데이터를 갖고서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공연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될까 그런 것까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IoT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뭐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공연에 뭐 한다든지 아니면 퍼포먼스를 할 때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든지 그런 걸 또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가 그 IT에 대해서 잘 인식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낮은 만큼 어떻게 보면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맨땅 헤딩도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팀장님도 지금 클라우드도 이제 도입하셔서 쓰셨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런 거 접목하면 좋겠다는 또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아이디어가. 그런 것도 또 뭐 있습니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일단 엔터테인먼트 쪽, 특히 이제 음악 쪽 산업이요. 수작업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노래를 만들 때부터 음반이 나오고 방송 출연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IT가 시스템화해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결국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IT를 접목을 해서 무언가 한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이벤트나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NS 지금도 여러 가지 사용을 하지만 그런 SNS의 새로운 기술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접목을 하거나 또는 홈페이지의 그 흐름이나 유행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때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이제 JYP 내부에서도 아티스트 앨범 나올 때마다 HTML5를 이용한 이제 새로운 작동을 하는 그런 약간 모션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엔터테인먼트 쪽에 IT 하시는 분은 그 IT 개발 그 자체보다는 뭔가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표현될 거냐, 그 미디어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거냐, 또 그렇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쪽 시장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JYP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몇 대 대형 기획사들은 이미 상장이 됐잖아요. 지금 이런 앞으로 뭐 게임 인더스트리처럼 이런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도 앞으로 계속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본인의 개인적 의견. 왜냐면 그게 커진다면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도 자기 커리어 패스를 할 때 엔터테인먼트 쪽에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상장 회사,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상장돼 있는 회사의 볼륨을 아마 보면은 대충 이해가 갈 텐데 매년 뭐 2배, 3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그게 국내 볼륨이 커졌다라기보다 해외 시장이 그만큼 커진 거거든요. 한류. 그래서 그 한류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은 그 볼륨은 계속 커질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IT 쪽도 뭐 전문 인력들이 아마 내부에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사님 볼 때는 그냥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 지금 이제 커리어를 뭐 전직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식의 준비랄까?
준비를 할까? 뭔가 어떤 자세,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한다면? 예, 뭐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겠지만 앞으로 흥행 이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사실은 규모라는 부분이 점점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엊그저께도 제 친구 돌잔치 갔다 왔는데 돌잡이 상에다가 요즘 마이크를 올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청진기, 뭐 판사망치, 네. 뭐 돈 이런 것만 네. 아니라 사실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사실 메인 스트리밍이 돼서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확장해 나간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IT 자체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전혀 이제 뭐 발전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그래 보일 수는 있지만 향후에 이런 IT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네. 아마 준비된 부분들은 아마 이 공통적인 특성상 흥행 비즈니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흥행 비즈니스라는 거는 사용자가 몇 명 유입될지 사실 모른다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웹사이트 구축했는데 그렇죠. 1000명이 들어오는 시스템만 설계했던 분들이라면 만약에 엔터테인먼트 와가지고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른다. 시스템 설계하라. 그렇네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 정해진 유저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IT 환경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 정형화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형에 대한 어떤 그 IT에 대한 자산 관리라든지 시스템 설계라든지 결국은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어떤 자격 요건 내지는 그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비정형적이고 어떤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겠죠. 거의. 그렇죠? 많은 것들이. 어떤 폭발적인 네. 것, 그 얼음이 물에서 이렇게 얼음이 얼 때 그 얼음 씨앗으로 얼음이 쫙 얼리는 것처럼 네. 지금 홈페이지 이벤트 홈페이지 만들었지만 어떤 굉장히 작은 이슈 하나로 방문자가 확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예측 못하고 네.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네네. 뭐 페이지 안 보인다든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무작정 뭐 사내에다가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을 할 때 대형 서버를 놓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회사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또 인더스트리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그런 데들도 유사한 서비스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면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방문객들이 아니 그런 데가 많은 거고 고객들이. 그다음에 IT 자원 자체가 이렇게 잘 세팅된 게 아닌 거고 그런 인더스트리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게임 업계, 모바일 게임 업계가 네네.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뭐 어떤 동영상물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 서비스하는. 아마 그 두 미디어 업계와 게임 업계가 아마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계 같은 비슷한 형태의 시스템을 아마 고려를 하시고 있지 않을까. 네. 쇼핑몰도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국력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화가 점점 많이 되면 될수록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같이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죠? 주 타겟 자체가 이제 국내라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네, 그렇죠.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마 해외 쪽에 비즈니스를 많이 네네. 하고 있고 뭐 K-팝 같은 한류 열풍도 그렇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미디어 부분들까지 이미 한국의 고급 컨텐츠들이 사실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한국이 아니라 해외라는 어떤 네. 그런 타겟으로 본다라면 클라우드는 뭐 검토 대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필수적인 그렇죠. 요소가 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좀 갖도록 할까요? 지금 질의응답이 좀 왔을 텐데 질문에 대한 팀장님 그리고요 그 답변을 하시면서요. 네. 답변해서 질문 잘한 분 딱 한 분을 나중에 이름을 좀 거명해 주세요. 이름을 좀 네. 기억해뒀다가 알겠죠? 그분한테 우리가 경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홍선미님, JYP 사례처럼 다수의 접속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애저에서 어떤 방식의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통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효율성 및 신뢰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님이 네네. 뭐 예,
여러 다수 접속하는 환경을 위해서 이제 저희 쪽 웹사이트 쪽에서 오토 스케일링, 그래서 자동으로 확장하고 그 사용 CPU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유입량에 따라서 그 스케일링을 조절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서 뭐 사용자가 많아진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인스턴스를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하셨죠. 네. 저도 이번에 하면서 봤던 것 중에 부하 분산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걸리면 분산되는. 근데 그게 사용자가 세팅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용은 뭐 우리나라 IDC 호스팅 받는 거랑 체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기계를 많이 쓰고 뭐 메모리를 많이 쓰고 CPU를 많이 쓰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딱히 1년에 얼마다 그런 비용 내기는 좀 힘들고요. 아마 애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사님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비용 테이블이 있고요. 계산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로 쓰면 한 달에 얼마 정도 과금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옛날처럼 호스팅 할 때처럼 뭐 그냥 픽스드 레이트가 아니라 많이 몰리면 많이 주는 거고 적게 쓰면 적게 주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많이 몰리면 그만큼 또 돈을 번다는 거니까. 네. 자, 이재영님, 엔터테인먼트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아까는 프리랜서 하시다가 뭐 일하시다가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사의 IT 쪽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JYP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 공채 사이트 수시로 들어와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회사마다 주로 쓰는 기술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필요한 뭐 JYP 같은 경우에는 단넷,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다른 언어를 쓰겠지만 거기에 맞춰 갖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차피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어떤 인프라는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외부의 어떤 IT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그런 걸 잘 어필하는 것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장준님, 클라우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중소기업으로 클라우드 운영 시 장점은 무엇입니까? 뭐 일단 제가 답변해드릴 부분을 답변을 먼저 해드리면 일단 JYP도 이제 중소기업이니까요. 중소기업들은 제가 앞에도 약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전문적인 서버실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뭐 먼지도 많고 또 여름에 더울 때 그냥 더운 환경에 오픈되어 있고 사실 서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서버실을 놓기에는 중소기업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전기료와 서버실 구축 비용까지 고민을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은 그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옮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대기업 대비 뭐 중소기업이 가지는 부분들은 사실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시스템 환경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보안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안정성이라든지 뭐 네트워크의 대역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시스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뭐 대기업 계신 분들의 장점은 이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난 내 거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메인터넌스를 위한 돈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관리 인원, 뭐 시간,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클라우드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자, 많은 분이 또 보안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강상원님께서 JYP라면 외부 공격 대상의 주요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보안에 대한 대비 및 디도스 대응 등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대부분 이제 모르시는데 제가 그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시큐리티 MVP 활동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보안 쪽 상당히 민감하고 잘 이제 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부에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IDC에 나가 있고요. 외부 IDC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서비스가 회사 내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또 상황 다르게 제가 거기에 맞춰갖고 세팅을 했을 건데요.
지금 상황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고 그 애저 같은 경우에 사실 보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그동안에 보안적으로 그 애저에 있던 서비스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거나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잘 막았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홍성우님, 최근 비정형화된 사진이나 음란 트윗 등 SNS 내용에 대한 제재 방법이나 필터링이 가능한가요? 사실 애저랑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네. 저거는 내부에 모니터링하는 뭐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팀은 아니지만 SNS를 관리하는 팀에서 저런 것들 걸러주고요. 네. 그리고 법무팀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뭐 제재 방법들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애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 약관들이 있는데 뭐 테러라든지 뭐 그런 포르노물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사용자의 환경이 어떻든 그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진 않지만 그런 신고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길재님, 신곡이나 미발표곡 같은 중요 데이터 같은 것도 혹시 클라우드에서 관리하시는지요? 만약 내부 관리라면 어떤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시나요? 네,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요. 내부 담당자 선에서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어요.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진영 씨 금고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최병감님,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를 선택하기 전 직원들의 반대는 없었는지요? 반대의 원인은 무엇인지요? 저도 궁금한 게 이게 그 JYP 그쪽 엔터테인먼트 사이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니 이런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설득 같은 거라든지 처음에 그런 건 어떻게 하셨나요? 설득이요? 일단 뭐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IDC에 놓는 방법, 뭐 다른 것들을 쓰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들 다 레포트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보안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사실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허성현님,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타 기획사들 경쟁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관여하시는 업무 중에 타 기획사와 협의하거나 공동 진행하는 업무도 있는지요? IT 쪽에서는 없어요. 다른 부서는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용 관련된 것들은 애저 관련 1년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뭐 정확한 비용들은 나중에 여기 이건복 이사님한테 여러분들 이메일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스태프는 좀 강차님은 이건복 이사님 그 이메일 주소 좀 적어주세요. 댓글창에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메일로 비용은 이메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춘성님, 만약에 사용하던 클라우드 회사를 다른 클라우드사로 변경할 경우 데이터 이관을 위해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 애저 사용하면서요. 어저께까지 계약 이제 종료를 해서 어저께까지 애저에서 서비스가 됐고요. 오늘부터 내부 서버로 저희가 옮겼어요. 옮기는데 뭐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하거나 한 건 아니라 그냥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 그대로 복사를 해서 DNS만 변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뭐 준비할 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 이제 DNS의 IP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약간 좀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애저 쓰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데이터 이관인데요. 이관에 대해서도 별 고민 없이 잘 썼던 것 같아요. 자, 류승민님, 이미 회사에 웹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전자문서나 웹메일 연동성은 어떠한지요? 이게 이제 백오피스 쪽 얘기 같은데, 그죠? 저는 사실 오피스 365나 그쪽에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요번에는 사실은 JYP에서 요 기능을 안 쓰셨는데 저희 애저 같은 경우에 오피스 365랑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전자메일 발송, 문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애저와 계정이 다 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장소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길재님, 혹시 JYP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라든지 실시간 서비스를 애저 환경에서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해보셨다면 얼마만큼 만족하셨는지요?
영상 중계, 실시간 영상 중계를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했었고요. 애저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만 해봤던 거기 네.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그 MS 애저에서 이런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네, 미디어 서비스라고 있고요. 거기에 네.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재영님, 윈도우 클라우드에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때 로드 테스트 지원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하는지요? 로드 테스트를 해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게 이제 외부에서 로드를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아웃바운드 네트워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사실 고객의 비용으로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테스트는 가능하긴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너무 큰 볼륨의 로드 테스트는 사실은 권장 안 해드리고요. 굳이 이제 로드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라면 내부 사이트에서 내부 어떤 웹사이트로 한번 로드 부하를 걸어 보신다든지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내부 웹사이트에 로드를 한번 걸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김영우님, 내부 회계적인 처리 질문인데요. 애저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IT 예산에서 별도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연간 IT 예산에서 처리되나요? 저런 것들은 이제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예, JYP 같은 경우에는 그냥 IT 예산에서 그달에 잡았던 예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 오승열님, MS 애저 외에 검토하신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게 있으셨으며 다른 클라우드에 비해서 애저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A사의 서비스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C사의 IDC 그 웹 호스팅 쪽 서비스 검토했었는데요. 애저의 단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좋은 점만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여서 사실 애저에서 단점은 크게 제가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애저 초창기부터 사용을 했었지만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뭐 서비스나 메뉴나 기능이 뭐 월등히 좋아져서요. 크게 제가 이런 거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임동천님께서 지금 오늘 유명 할리우드 스타 사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속격이 다르겠지만 만약 애저를 통해 JYP 스타의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다면 MS의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 성격 같은 계약 내용도 있는지 뜬금없이 궁금해집니다. 있나요? 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정확하게 오늘 그런 사건이 있었던 부분들이 사용자가 그냥 자신의 어떤 계정을 그냥 노출되면서 뭐 그런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뭐 실제 시스템 자체가 홀이 있어서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에 따라서는 그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저희가 취약점에 의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뭐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근데 지금까지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 뭐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라기 보기는 어렵고 그 특정 디바이스에 특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카테고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JYP에서 애저를 쓰는 거는 그런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 해외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원활하게 이제 그거를 그 기존에 공개된 컨텐츠를 빨리 신속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아까 같이 신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다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더 많은 다양한 이제 컨피셔널한 자료까지 클라우드 이용하겠다면 이런 것이 이제 요건이 그 SLA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뭐 저희에서 뭐 제공하는 게 뭐 HTTPS라는 시큐어 소켓이라든지 아니면 X.509 같은 그런 고급 보안 메커니즘, 뭐 다양한 어떤 그 보안 기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해킹이 되거나 유출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은 뭐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동호님, 해외 사업을 할 때 지역별 국가별로 애저 데이터 센터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라우팅 기능은 잘 되어 있는지, 재보고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사님께서.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해외 사업으로 보게 되면 총 12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뭐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그다음 일본,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클라우드 업체보다 사실은 커버리지 영역 면에서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라우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거의 연계돼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뭐 익스프레스 라우트라고 해가지고선
그 현지 어떤 호스팅 업체들과의 어떤 네트워크적인 협력을 위해서 좀 더 빨리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 데이터 센터 간과 또는 호스팅 환경 또는 자사와의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서비스도 같이 파트너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모주님, JYP 특성상 모든 언어, 영어, 중국어 등에 대한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분석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는지요? 저게 정확하게 어떤 질문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홈페이지 지금 통계 자료를 내부에서 뽑아보는 것을 보면 국가별, 언어별 사용자 비율이 다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한글, 중국어, 일본어, 필요하다면 태국어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데이터는 지금 뭐 그 G사에서 만든 그 웹 서비스 분석하는 툴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마친 걸로 하겠고요. 저 팀장님, 질문자 중에 한 분 이름 좀 거명해 주시죠. 네. 네. 좋은 질문 하시고. 지금 이제 워낙 질문이 많아서 제가 어떤 질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아까 임춘성님 하셨던 질문. 네, 자, 임춘성님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아크마우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 또 설문조사 할 테니까 설문에 응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기프트권 보내드리겠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 바로 진행할 텐데 또 좋은 질문자들한테 저희가 똑같이 아크마우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세션 마친 두 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제 그 데모를 보여드리고 동영상 준비한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고객 사례 같은 것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송승호 부장님, 김상호 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네. 잠깐 자기소개 좀 하시죠, 먼저. 네. 예, 저는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애저 쪽에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는 송승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상호 부장입니다. 네네네. 자, 그럼 먼저 김상호 부장님이 이따가 이제 동영상 준비하신 동영상이 있다 설명해요. 먼저 송 부장님하고 좀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클라우드 검토해야 되는 이유라는데 먼저 우리 한번 전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하죠. 네네네.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촛불 집회입니까? 뭡니까 이게? 집회 같은데? 네.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집회하는 장면을 아랍 쪽인가요 이게?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2005년도하고 2013년도를 이제 비교를 한 이제 사진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뭐 군중 집회지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어떤 말 연설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촛불이었을 텐데. 네.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나. 네. 2013년도에는 이제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디바이스들, 모바일 디바이스 장치를 가지고 마치 촛불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디바이스를 가지고 지금 어떤 특정 사람의 연설을 지금 찍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회가 그 모바일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이제 변화한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만 모였는데 거기 이제 thing 그죠? 그게 사람에다가 이제 thing과 사물이 이제 같이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 쪽에서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컨설팅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8년도에 이미 이제 그 인터넷,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 사물의 숫자가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의 숫자하고 이제 같아졌다는 거죠. 2008년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보다는 어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게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 이제 500억 개가 넘는 사물들이 이제 인터넷에 커넥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뭐 IoT 해가지고 뭐 사물 인터넷, 뭐 만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이미 이제 도래를 한 거라고 보여진다라고 봐야 사실 뭐 인구가 느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뭐 사물이야 원래 있는 것들에 접속이 될 테니까 뭐 사실 기하급수로 할 것 같네요.
자, 지금 보면 이제 IoT라는 것도 있고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이런 것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연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지만 어떤 클라우드 자체가 어떤 하나의 중심축은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세상을 혼자 클라우드 자체가 혼자 변화시키는 세상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소 기술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장치들이 어떤 센서하고 네트워크 통신 이제 그 모듈들이 부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소스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이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빅데이터를 굉장히 시시각각 분석을 해주는 그 어떤 자원을 대여해주는 역할로 이제 클라우드가 활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 클라우드는 이런 쪽으로 해서 빅데이터나 이런 쪽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데이터 분석된 것들을 보고 매니지먼트하고 어떤 또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수단으로 모바일이 활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요소 모바일 그리고 IoT 클라우드가 각각의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어떤 IT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창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기사 보니까 뉴욕 시장 그 블룸버그라고 그 사람이 블룸버그 통신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70살이 넘었는데 트위터에다가 이제 나 코딩 좀 배워야겠다. 요즘 왜냐면 시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 혁신들을 하는데 다 이게 IT가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 사물들이랑 좀 대화를 하려면 그런 관점을 좀 자기가 익혀야 되는데 코딩이 좋겠다 생각되는데 요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코딩 열풍, 소프트웨어 교육이 되게 다 열풍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장님 생각에도 앞으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thing들이 500억 개가 넘는 사물하고 연결될 거면 우리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물하고도 뭔가 대화를 해야 될 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언어가 그게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어떤 그런 개발자 중심이 돼서 어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사실은 코딩하기보다는 그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을 숙지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이제는 일반인들도 기계라고 해야 되나 사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물들이 뭔가 이렇게 통신하게 되면 사물들이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지 사물들의 관점을 우리가 그거를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면은 뭔가 코드가 되자는 게 아니라 얘들이 도대체 어떤 언어로 애들이 뭔가 통신을 하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도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오늘 이제 클라우드 얘기니까 이제 클라우드가 하나의 이제 솔루션이 아니라 하나의 인프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뭐 분야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모든 분야에 나중에 다 쓰이겠지만 그래도 뭐 이미 아까 이전 사례 JYP 사례에서 보셨지만은 어떤 특정 이벤트 기간에 불특정 다수들이 얼마만큼 몰릴지 모르는 그런 거에서도 그런 그 활용 시나리오로 그런 거에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제가 뒤에서 들은 이제 대기업 활용 사례 아마 많이 이제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대기업 쪽에서는 그 해외 쪽에 서비스를 하거나 해외 지점을 확보할 때 이 클라우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해외 쪽에 어떤 IT 자원을 또 새로 이렇게 구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서비스 여기 뭐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스마트폰을 위한 서비스 앱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규 서비스들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그 사회가 워낙 빠르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그 흥할지 망할지에 대한 이제 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부담성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신규 서비스에 이제 먼저 적용을 해보고 추세를 보고 이제 이게 그냥 기존의 어떤 IT 자원을 쓸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클라우드 쪽을 쓸 것인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테스트 앤 디벨롭먼트인데요. 테스트 쪽으로 의외로 저희 쪽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시는 고객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요 테스트하고 디벨롭먼트 하는 쪽으로 해서 어떤 신규 소프트웨어나 이런 신규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에 3분의 1 정도가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셔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뭔가 검증하는데 리스크가 되게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검증할 수 있는 거고. 네. 아까 여기 제 박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클라우드 도입하실 때 반나절 아마 걸렸다고 하셨는데 이 테스트 쪽도 저희가 뭐 어떤 특정 가상 머신 하나 만드는데 15분, 10분이면은 그렇죠. 생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실제 오늘 사례 몇 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사례 이제 여기 뭐 아까 이제 박찬 팀장님 사례가 약간 중소기업 쪽 사례였다면은 여기 저는 이제 대기업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LG CNS가 이제 오바마 정부가 아마 그 노인들의 헬스케어 관련한 이제 정책을 내놨고 그래서 이 LG CNS가 이제 그거를 싹 타고서 그 저희하고 이제 PR 동의가 맺어서 공개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강 그 노인분들의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건 그러면 뭐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겁니까? 네,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LG CNS에서 아마 그 신규 그 회장님이신지 부회장님이신지가 그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또 비전 선포를 하셨는데 이 헬스케어 쪽은 하나의 큰 축으로 아마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미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 각종 헬스케어 장비들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관리나 뭐 이런 펌웨어 관리들을 이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그 LG CNS에서 솔루션을 갖고 있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물하고 기존의 어떤 사람과 또 요즘 같은 트렌드가 또 이제 건강 백세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트렌드 세 가지가 잘 융합된 좋은 유망한 분야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저희가 여기 인터뷰하기 전에 그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각종 나오는 어떤 그 시그널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맥박이랄지 뭐 혈압이랄지 이런 것들 쭉 관찰해서 이게 빅데이터로 쌓이다 보면은 어떤 뭐 특정 패턴의 인체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질병을 앓는 확률이 높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결국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례 뭐 삼성전자네요. 스마트 TV. 삼성 스마트 TV 사례고요. 이 부분도 이제 뭐 워낙 잘 알려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TV라고 해서 이제 삼성에서 만든 TV가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이 돼 있는데요. 그 스마트 TV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일종의 이제 TV 보는 것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SNS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스마트 TV 자체가 일종의 뭐 OS 플랫폼?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TV 자체에 대한 그 펌웨어들을 업데이트하거나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스마트 TV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고 유럽에 있는 스마트 TV는 유럽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가 검토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그 스마트 TV들에 대한 컨텐츠나 그 펌웨어 업데이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TV 사례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이게 지금까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란 게 생각하면 이게 뭐 개인이나 뭐 B2B 기업 사용자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 TV 얘 사물이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물들까지 이게 서비스에 객체가 된다 생각하면 진짜 클라우드 이런 이제 어떤 그 서비스 제공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장이 생기는 거네요. 그죠? 500억 개 시장이 생기는 거네. 그렇죠. 신규 시장이. 이게 점점 아마 아까 2020년까지 500억 개의 시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만 생각했을 때는 한정적인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은 또 영업하기도 힘들잖아요. 이건 한 번만 잘해놓으면 쫙 되는 거니까. 야, 또 새로운 또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쪽도 결국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인간만 생각하는 인간 고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잠깐 요약해 주시고 이제 이따 동영상 준비된 동영상 보도록 할까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약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 타임 투 마켓 이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시장 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될 게 있지만 최소한 이 IT 자원에 대한 고려는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시장 진입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실제 사용자의 3분의 1 정도가 테스트 앤 디벨롭먼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의 개발을 위해서 쓰실 수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고 봐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트, 이제 비용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출해서 쓰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짧은 기간 동안 쓰고 빠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클라우드의 특성에 맞게 사용한다라는 가정 아래서 봤을 때는 역시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사업 부장님이 준비한 저희가 동영상 실제로 이게 어떤 동영상입니까, 부장님? 간단히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네네. 사실 윈도우즈 애저는 앞 세션에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기업 애저를 도입하신다는 거는 큰 삼성이나 LG 정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규모의 전환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애저라는 거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모든 기업에서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애저를 시작하시는 입장이잖아요. 클라우드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분들이라서 그래서 대기업인 경우에는 애저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화실이 없으니까 그런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을 애저에서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고 정말 빠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도와줍니다. 자, 한번 보면서 좀 얘기 좀 나누도록 할까요? 네네. 윈도우 애저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크게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없이 웹 서비스나 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백업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특히 최근에 백업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되게 고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제 윈도우즈 애저는 그 아주 훌륭한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문제는 스토리지를 저렴하게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의 문제인데요. 애저는 정말 싼 가격으로 아주 훌륭한 수준의 데이터 백업을 제공을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건 파일이건 아니면 심지어는 고객사의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을 통째로 백업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거든요.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나 테스트 실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SQL 서버가 필요한 경우 뭐 일반 서버를 사고 그리고 운영체제 깔고 SQL 서버를 설치하고 해야 되거든요. 되게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필요한 일인데 사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시간상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그걸 확장하는 흔히들 이아스라 부르는 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그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인프라를 클라우드 확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애저는 이아스 서비스 그리고 VPN을 제공해서 가상 네트워크로 자사 직원들이 어떻게 액세스하느냐 그런 것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로그인하는 화면인데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있는데 처음에 로그인을 시도를 하시면 편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화면을 보시거든요. 저는 한 번 로그인했기 때문에 우선 밸리데이션하고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화면이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애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큰 인프라이기 때문에 제공한 서비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UI가 일목요연하게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 밑에서 웹사이트는 몇 개, 가상 컴퓨터는 몇 개, 모바일 서비스는 몇 개 이렇게 일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가상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 컴퓨터 선택하시면은 현재 없는데
클릭 한 번에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빠른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갤러리라는 걸 제공하거든요. 네. 갤러리를 클릭하시면은 미리 깔려있는 윈도우즈 서버에 SQL 서버가 미리 깔려있다거나 익스체인지가 미리 깔려있다거나 심지어는 리눅스나 우분투 OS 같은 그런 다른 OS들까지 쉽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QL 서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SQL 서버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뭐 엔터프라이제이션이다. 그러면은 엔터프라이제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다음 버튼 클릭하신다거나 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뭐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많이 쓰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뭐 어떤 뭐 과금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CPU를 몇 개 쓰겠다든가 하는 그런 거 선택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비주얼 스튜디오 SQL 서버 선택한 화면이고요. 그 가상 컴퓨터 이름을 간단하게 지정하시고요. 지정하신 다음에 이제 크기는 뭐 현재 내 가상 컴퓨터가 뭐 CPU를 4개 쓰겠다, 메모리 얼마만큼 쓰겠다 지정하신 다음에 이 가상 컴퓨터의 관리자 그리고 패스워드를 지정하시고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성하실 때 뭐 서비스 DNS 이름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리고 내 가상 컴퓨터 어디 둘 것이냐, 뭐 가까운 동남아에 한번 또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엔드포인트가 열려 있어가지고 누가 어떤 형식에 접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에이전트가 설치된 걸 확인하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만들어지죠. 간단한 환경이거든요. 사실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아까 첫 번째 세션에 그 JYP 엔터테인먼트 가상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분도. 카드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이제 만들어졌죠. 실행 중이라고 뜨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대시보드가 나오는데요. 이 대시보드에서 현재 CPU가 얼마큼 쓰고 있고 네트워크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기타 DNS나 호스트 이름, IP 같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끝점을 선택하시면은 끝점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가 어디에 액세스하느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파워쉘이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위해서. 파워쉘과 리부트 데스크탑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요. 그래서 저는 SQL 서버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어댑터라는 건데 SQL 서버를 위해서 뭐 어떤 뭐 보안 서비스, SSL 같은 그런 거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독립형 끝점을 추가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몇 번 포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포트의 이름, 끝점의 이름 정도 입력해 주시면 간단하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SQL 서버를 쓰실 것 같으면은 다 아시는 1434번 포트.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공용 포트 11,400 제가 못 하겠어가지고 11,435번. 그리고 뭐 개인 포트 똑같이 입력해 주시고요. 11,435번. 그럼 끝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현재 저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어떤 보안 서비스나 강화된 서비스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같은 방법으로 끝점을 SQL 서버에 쓸 거기 때문에 MS SQL 서버에 대한 끝점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이 쓰는 끝점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은 탑3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MS SQL 선택하시고 포트도 기록이 되고 여기서 확인하시면은 포트가 추가가 되거든요. 이 끝점이 열렸으면 이제 끝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이미 프로비저닝 됐다는 거는 이제 윈도우 서버가 설치가 되고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머신이 내 앞으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액세스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대시보드에 가셔가지고요. 대시보드에 가시면은 좀 밑에 연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제가 해볼 거는 보통 SQL 서버를 쓰시면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나 로그 공간은 다른 디스크를 쓰시잖아요. 윈도우즈 애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드를 하나 사서 컴퓨터에 꽂은 것처럼 보신 바와 같이 그 빈 디스크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디스크 연결해 주시면은 새로 디스크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내 가상 컴퓨터에 하나 추가가 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디스크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는 무제한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죠. 사실상 윈도우즈 애저의 스토리지는 거의 무제한이거든요.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은 그 무제한 들겠죠? 그렇게 비싸지가 생각보다 네. 클라우드는 많이 비싸다 생각하시는데 네, 네, 네. 그렇게 또 비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뭐 가격이 네네. 네, 그다음 그래서 디스크가 연결이 되면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연결 버튼을 클릭하시면 RDP 파일을 떨어뜨려 줍니다. RDP는 리모트 데스크탑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네. 설정들이 필요한 건데요. 여기서 그냥 열기를 클릭하시면은 RDP 파일이 열려요. 네. 물론 저장하셔가지고 계속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용자가 뭐 RDP를 이렇게 뭐 수동으로 MATSG 해서 여셔도 되는데 열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열리고요. 그래서 만들었던 SQL 어드민 그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은 제가 오타를 조금 냈었거든요. 네네네. 네, 뭐 인증서 확인을 하고 네.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죠. 현재 네. 지금 윈도우즈 애저에 만든 가상 컴퓨터에 액세스를 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액세스된 화면입니다. 네네. 영문 버전이지만 많이 보는 익숙하신 화면이죠. 그래서 뭐 매니지먼트 툴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디스크를 하나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디스크를 추가하는 것도 마치 내 앞에 있는 컴퓨터를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작업을 하시거든요. 디스크 매니지먼트 선택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새 하드디스크를 추가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은 화면이 보이고요. 네. 이 10GB짜리 디스크를 같은 방식으로 포맷을 하시고요. 유의하실 거는 D 드라이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네네. 이게 약된 디스크를 가지고. 네. 그래서 올로케이드된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볼륨 할당하시고 뭐 디스크 뭐 드라이브 레터도 할당하시고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UI. 네, 익숙해져 있는 UI. 그냥 그 기존에 있는 내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를 쓰는 거하고 완벽하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는 글쎄 동아시 어딘가 있겠죠. 네.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니까요. 그렇죠. 네. 이 이제 데이터 막 조금 전에 만든 네, 디스크가 네. 붙었고요. 네. 여기서 뭐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 데이터 하나 지정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뭐 로그를 지정해주고요. 네. 그리고 백업을 위한 공간 지정해주고요. 물론 다른 디스크에 두시고 싶으시면 디스크를 3개를 추가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아주 확장성 있고 아주 그 저렴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에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목적이 클라이언트, 즉 회사에서 액세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간단한 방화벽 룰을 하나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SQL 서버니까 SQL 서버의 룰 선택하셔가지고 SQL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포트 1433번 네. 그 포트를 추가를 해주시고 뭐 이름을 적당히 붙여주시면은 이제 레디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SQL 서버에 관련된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건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 방화벽 설정하시는 것도 네. 뭐 똑같죠. 영문 버전이라서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러면은 SQL 서버 설정하기 위해 가지고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 네. 조금 틀린 건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제 갤러리에서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SQL 서버 보안 옵션이 그 윈도우즈 모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한 어떤 그 목적에 맞는 걸 위해서 몇 가지 옵션을 변경해주고요. SQL 유지 모드를 변경해주고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 위치 그리고 로그가 저장되는 기본 위치 이런 위치도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절차가 복잡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서 돈 내서 발주해서 스토리지를 사고 그리고 연결하는 모든 절차를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스튜디오 그리고 설정 완료됐으면 간단하게 리스타트를 해주시면은 그 설정이 적용되고 즉시 SQL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를 한 명 추가해 줄 거예요. 네. 사용자는 그게 윈도우즈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로 쓰실 것 같으면은 뭐 어떤 하이브리드로 연결해서 현재 우리 회사의 사용자가 권한을 갈 수 있겠지만은 현재 거기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SQL 어드민을 사용자를 만들고 패스워드 입력한 다음에
보안 옵션을 선택하고 그리고 상주를 만들어서 앞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관리자 권한을 얻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할 때 이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로그인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보시는 분들은 익숙한 작업이실 거예요. SQL 서버를 쓰시는 분들은 그 클라우드라고 딱히 특별한 게 없다. 이런 클라우드를 한번 맛보신 분들이 다시 옛날 환경 가면 못 갈 것 같네요. 예, 네? 너무나 편리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대시보드에 가시면 밑에 DNS 이름이 있거든요. 네. 그 DNS 이름을 카피를 하셔가지고요. 뒤에 보니까 클라우드고 앞에 보니까는 온프레미스입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서버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인증 모드를 바꾸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SQL 어드민 그리고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면은 있거든요. 네. 현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앞에 있는 SQL 서버 엔진 스튜디오는 제 책상 앞에 있는 거고요. 뒤에 보이는 거는 동남아 어딘가에 있는 가상 컴퓨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분 안 걸리거든요. 네. 사실 제가 조금 가상 컴퓨터 만드는 시간 조금 편집을 했는데 거의 편집 안 했습니다. 20분 정도면은 이런 환경 내 눈앞에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게 테스트 환경이 되건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환경이 되건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백업을 하는 건데요. 네, 백업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저희가 최근에 친구한테 들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백업까지 다 타버렸대요. 네. 그리고 DR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되게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백업이라는 게 뭐 테이프 또는 뭐 CD에 백업하는 거라도 매체라는 게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평생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애저나 같은 이런 뭐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상 무제한의 공간에 SLA 한도 내에서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에 지진이 난다든가 아니면 핵폭탄이 터진다거나 아니 그런 사태가 발생하도 그죠? 만약에 미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내 데이터 복제본은 어딘가 있다는 거죠. 중국에 있거나 유럽에 있거나 데이터가 절대 유실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업할 수 있는 것도 파일부터 시작해서 뭐 서버까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 모든 서비스들을 다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저장소를 만들면은 미리 만들어진 저장소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가상 컴퓨터 하드를 저장한 저장소고요. 여기서는 SQL 서버 백업을 할 거기 때문에 SQL 백업이라는 이런 URL을 하나 사용해서 SQL 백업은 애저 위치는 뭐 가까운 데 두고요. 동남아에 두고요. 유럽에 둔다고 많이 늦지는 않거든요. 사이가 속도 차이는 사실상 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까운 데가 좋으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장소를 만드시고 그 저장소 밑에 저장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각 사실 쓰시는 분들 마음이거든요. 이 장소에 파일을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빅데이터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 이 저장소 공간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백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장소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저장소에서 액세스 키 관리를 클릭하시면은 이 저장소 이름은 보고 이 패스워드 같은 거죠. 액세스 키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복사될 수가 있고요. 액세스 키를 확인하였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부 저장소 안에는 컨테이너라는 게 있거든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은 하드디스크 안에 폴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클릭하셔가지고 현재 이 만든 저장소 안에 SQL 서버에 대한 어떤 백업 파일들을 두기 위해서 어떤 특정 이름을 가지는 컨테이너를 만들겠다 결정하시고 컨테이너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컨테이너 만들겠다 클릭하시고 이름을 알아보기 쉬운 이름 SQL 백업 이런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해서 네, 그럼 컨테이너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컨테이너에 백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SQL 백업을 이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실행하셔가지고요. 백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스토리 프로시저입니다. 크리덴셜입니다. 네. 크리덴셜을 만드는 뭐 UI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에다가 조금 전에 보셨던 저장소 이름을 입력하시고 네. 시크릿에다가 액세스 키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크리덴셜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저장소 보셔가지고 그렇죠. 액세스 키 관리 보시면은 저장소 이름을 복사를 하셔서 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코드에다가 이렇게 아이덴티티에다 입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액세스 키가 사실상 패스워드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액세스 키를 사용하셔가지고 다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행하시면은 이제 크리덴셜이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이 크리덴셜이 애저의 저장소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전용 크리덴셜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뭐 백업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요.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백업할 수 있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네. 태스크에서 백업 가시면은 옵션이 2개가 있거든요. SQL 서버 2024 버전에는요. 네. 그래서 백업 위치가 디스크인데 URL로 선택을 하세요. URL 선택하시면 자격증명이 뭐냐. 네네.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자격증명 입력하고 예, 컨테이너는 SQL 백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SQL 백업으로 입력해주면은 그 이제 입력해주고 확인해주면은 그 만든 그 위치로 그대로 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제 백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참 놀랐거든요. 저도 네. 데이터베이스 쪽이 제 전공이라 가지고 네. 어떻게 뭐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완벽하게 같은 방식으로 아주 쉽게 네. 이렇게 백업할 수 있거든요. 이 컨테이너에 가보시면은 조금 만든 컨테이너 안에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백업한 파일이다라는 식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복원하는 절차도 거의 똑같습니다. 복원도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손실이나 백업 하시잖아요. 그 복원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복원 절차도 기존의 SQL 서버에서 이렇게 태스크에서 복원 클릭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면은 저장소 계정이 어디냐. 네. 저장소 계정 역시 그쪽에서 카피하셔가지고 그렇죠? 액세스 키를 카피하셔가지고 입력하시고 계정 키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시고요. 네. 연결하시면은 백업 메뉴가 되거든요. 아, 네. 복원 메뉴가 되는 거죠. 예. 확인하시면 복원이 끝납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게 그 현재는 백업하고 그리고 야스만 보여드리는데 웹사이트 기능이 참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도 블로그를 에즈에서 굴리고 있는데 요금도 안 나와요. 한 달에 $10,000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일반적 기업에 사용하시는 웹사이트라든가 또는 자사 웹사이트 꼭 필요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트 그런 사이트도 비주얼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뭐 무료 도구들 많잖아요. 웹 매트릭스 같은 그런 도구만 있으면 쉽게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저는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적은 노력, 많은 시간, 적은 비용으로 이제 대기업 아주 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내 안에 둘 수 있다는 그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을 맞춘 거죠? 예. 네, 준비된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직접 화면 보시면서 해서 이해가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서길재님, 애저 서비스가 최근 8월에 장애를 겪은 기사를 봤는데요. 장애 원인이 무엇들이었으며 조치사항과 실제 피해는 어떤 거였는지 이런 거. 네. 8월에 저희가 장애가 아니라 네. 유지보수 공지가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 사용자분들이 장애하고 유지보수를 좀 이제 많이 네. 혼돈을 하시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여러 솔루션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그 기능들을 그 애저에 포함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네. 유지보수가 8월에 좀 유난히 좀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해셨군요. 네네. 자, 류성민님,
유지보수 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24시간 365일 지원이 가능한가요? 비용 산정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유지보수 시,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중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 공지를 내보내는 이유는 서비스 중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보수 공지를 내보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개선이 돼서 저희가 유지보수가 끝난 쪽으로 이제 뭐 VM들을 옮긴 다음에 또 다른 하지 않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서버들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네. 사용자들이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서비스 중단 없이 갈 수 있도록 네.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답변해 주시면서요. 질문자 한 분만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따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네네. 한 분씩만. 네. 자, 그다음에 김수열님, 애저 사용 시에 사전 협의된 소프트웨어 외에 고객사에서 자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타사 솔루션을 탑재할 때 라이센스 비용을 포함한 가격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소프트웨어 벤더의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 애저 쪽에 탑재를 할 때는 그 다른 벤더들의 라이센스 클라우드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이 따로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네. 그 규정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조금 다른 규정이 있거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라클 갤러리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네. 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라클 머신을 과금을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네. 저희가 오라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제공하는데 그게 틀리거든요. 소프트웨어마다. 네. 저희가 같이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훈 부장께서 이제 데모하신 그 갤러리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없고요. 근데 네. 그 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소프트웨어 벤더의 이제 정책을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배님, 애저 윈 서버 환경에 SQL 서버 연구 라이센스를 올릴 수 있는지요? 저거는 글쎄 올리실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네. 갤러리에서 SQL 서버 선택하시잖아요. 그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걸 올릴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라이센스하고 업그레이드 권한 이제 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네. 라이센스하고 업그레이드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애저 위에다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도현님, 애저에 대한 데이터 구축 시 모든 백업과 마이그레이션 지원이 가능한지요? 따로 비용을 내야 하는지요? 가능하지 않나요? 기술 지원은 따로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준성님, 클라우드 계약 시 기준 용량이 있을 텐데 현재 적용 중인 용량 단위별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또한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은 고객사가 부담하는지 MS에서 부담하는지 알려주시죠. 기준 용량에 관련된 내용은요. 조금 전에 제가 가상머신을 만들 때 네. 그 등급이 있었거든요. 네. A3, A1 한 등급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공유 코어를 쓰는 옵션부터 뭐 메모리를 몇십 기가까지 쓰는 옵션까지 과금 기준이 틀리고요. 네. 그 과금 기준은 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마치 그 계산기가 있어요. 네. 그 계산기 산정해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 빠른 방법이고요. 그 백업은 고객사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남상현님, 애저를 통해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고 이를 통해 특정 시스템을 공격하는 디도스와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그 애저는 모든 보안이 다 완비되어 있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디도스 들어오는 것도 사실상 그 저희도 뭐 신문이 많이 나지만 디도스면 디도스 감지 장치가 있어서 감지 장치가 디도스 우회시키는 방법을 쓰거든요. 윈도우즈 애저에는 세계 최고급의 보안 장비들이 앞단에 다 있기 때문에요. 네네. 사실상 뭐 DMZ 밖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안에 있다 보면 되시는 거고. 네네네. 거기에 대한 보안 관련해서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인식이 안 그런데 사실상 세계에서 보안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우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첫 번째에서도 요 클라우드 세션 네. 첫 번째 딴질보 사례에서도 저희가 네네. 아마 디도스 공격에서 성공적으로 그 방어를 한 사례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사례로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딴질보 같은 경우는 디도스 공격 많이 받겠다. 예, 받았는데 그 디도스 공격 받다가 애저로 전환하신 이유는 지금 없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류지연님, 공공기관에서도 애저 이용이 가능할까요? 보안성, 정책 등 시행을 따로 해야 하는지 가능한지요? 그게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애저 사용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규정한 어떤 이제 뭐 특정 데이터를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위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공공기관이라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장주님, 애저의 이중화 및 DR 센터 구축이 가능한가요?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중화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네. DR 센터도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러링 구축할 때 주 서버는 언프레미스에 있고 네. 미러 서버는 애저에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컨설팅 지원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컨설팅이 이제 저희가 이제 유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이 있고 어떤 약간 사전 영업 차원에서 네. 지원하는 또 그 컨설팅이 있어서요. 그 두 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네. 봐야죠. 아무래도 퀄리티가 다르겠죠? 예, 조금 네.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홍선미님, 기업에서 애저 도입 시 가격이 측정된 기준은 예를 들면 이용 서비스 종류, 접속자 수, DB 용량 등과 같은 것들에 달라지는지요? 모든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박형철님, 현재 백업 전용 디바이스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5.5TB 가용 용량의 S사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애저를 통해서 백업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지요? 구현 가능하다면 월 비용이 어느 수준인지, 인프라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거는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두 분의 그 이메일 주소 제 댓글창에 썼거든요. 지금 그 김상호 부장님, 송승호 부장님. 네. 이 가격에 대한 거에 지원에 대한 것은 송승호 부장님께 여러분들 그 먼저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영우님,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정책을 보면 외부 서비스는 SPLA 스플라를 쓰라고 하던데 애저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외부 서비스용으로 구축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대외 서비스 할 때 이제 그 외부 서비스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스플라라는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저를 쓰실 수도 있고 네. 스플라를 쓰실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네요. 예, 네. 예. 김혜연님, 부선의 다른 LDAP과 호환 및 연동성이 지원되는지요? 네. EAD. 네. 네. 강성원님은 예전 액티브 디렉토리를 애저에서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또 애저에도 AD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모든 형태로서의 AD 활용이 가능하시죠. 네. 임동찬님, 애저에서 제공하는 원격 데스크톱 데스크탑 연결을 통해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별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건죠. 저기 원격 데스크탑이 질문의 의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VNC 같은 그런 다른 걸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 가능합니다. 설치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방화벽만 우회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중민님, 원드라이브에서는 단일 파일 2기가 이상인 것은 못 올리는데 애저도 파일 용량 업로드 제한이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연준명님, 애저에서 사용 가능한 OS 및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는지요? 빅데이터 솔루션이 따로 제공되는지요? 그리고 도커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MS SQL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 정책 및 스케일 아웃 하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우선 OS 제품들은 크게 윈도우하고 리눅스 두 개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HD 인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두빌 백그라운드 두고 있는, 그러니까 하두를 만든 덕커팅이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호텔웍스라고 저희 파트너거든요. 그 백그라운드에 이제 그 호텔웍스에서 만든 하두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로 HD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계속 빅데이터 분석은 그 솔루션 사용하시면 되고요. 도커 서비스는 저도 뭔지를 도커 운영 제공합니다. 네네. 이게 어떤 서비스입니까, 도커 서비스? 저도 이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만 지금 알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지훈님께서 아직까지는 폐쇄적인 OS하면 MS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거 옛날 PC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오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애저 쪽,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오픈에 대해서 이제 포용 정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애저 쪽에서 이제 오픈 소스를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네요. 네. 굉장히 포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언어들, 오픈 소스 기반의 개발 언어들도 다 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보셨던 그 가상머신 갤러리 가서 보시면은 오픈 소스 기반의 그 OS들도 지금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의 깊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오픈 소스를 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는 뭐 세상이 연결된 세상이기 때문에 옛날 90년대 같은 이제 패러다임 아니잖아요. 저희 다들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 취임하신 그 사차 회장 CEO도 그 생각이 계속 포용 정책을 취하고 계시고 있어서 이재훈님, 퍼블릭 내부 서비스에서 베어메탈 등 물리적인 서버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도 가능한가요? 외부 IDC와의 하이브리드 구성 시 회선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용에서는 VPN 사용. 그러니까 저희는 퍼블릭 내부에서는 베어메탈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은 저희가 뭐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프라이빗에서 쓰시던 거하고 애저에서 쓰시는 거 연동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길재님, 애저 실제 서버의 위치도 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해외 지사 쪽은 실제 서버를 가까운 데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DR 구성했을 경우 데이터가 다른 위치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게 물리적, 심리적 안정 때문에요. 그 서버의 위치가 데이터 센터를 설정하는 건 가능하고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동남아, 뭐 유럽 이렇게 특정 위치를 설정하는 건 가능한데요. 그 안에서 어떤 거를 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파일 사이즈 크기를 제가 무장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단일 파일이 200기가로 제한이 된다고. 200기가. 그 원드라이버 2기가인데 200기가. 자, 이모주님, 애저를 통한 보안 관제도 가능할까요? 보안 관제. 저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 포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특정 기능에 관련한 어떤 보안을 하시려면은 아마 공개되어 있는 API를 통해서 아마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형철님, 관리자들, IT 관리자들한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저의 사례 중심. 이분 관리자가 IT 관리자인지 아니면은 어떤 관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 부분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사례들 몇 개인데 보여드렸으니까 관리자 관점에서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기로 했고요. 두 분 질문자 한 분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름을. 저는 빅데이터 질문 주셨던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연준명님. 저는 아까 처음에 장애 질문하셨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맨 처음에 기억을 했었는데 질문을 막 답변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초반에 맨 처음에 나왔던 건데요. 저거네요. 서길재님. 자, 서길재님, 연준명님 두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아크마우스 보내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도록 하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게 세상을 혼자 변화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의 요소 기술로서 자리는 잡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공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인 것 같거든요. 이미 클라우드는 사실상 사람들이 휴대폰을 쓰고 보시다시피 500억 개의 장비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어디를 가겠습니까? 클라우드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클라우드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이고 그 중심에 저희 윈도우 자재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오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